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일전쟁 기간 중 형성된 항일 통일전선과 제2차 국공합작 시기에 실력을 기른 중공이 일제가 패망하고 중국 대륙에서 물러간 후에 국공 쌍방 간에 진행된 총칭 평화 담판과 그 후 발발한 제2차 국공내전, 중공은 해방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 국공내전에서 중공이 이제까지와는 달리 유격전 방식이 아니라 공세적이고 전략적 진공 방식으로 국민당군과 전쟁에서 승세를 굳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일제가 1945년 8월 15일 연합군 측에 무조건 항복을 하고 중국 대륙에서 물러나죠. 그 후에 국민당 장제스의 제안으로 마오쩌둥이 총칭으로 가서 장제스와 국공 쌍방 간에 담판을 합니다. 그 시기는 1945년 8월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43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수차례 쌍방 대표 간에 담판을 하는데 나름대로의 성과와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월 10일에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쌍십 협정, 정식 명칭은 정부와 중공 대표 회담 기호입니다. 정부는 당시로서는 국민당 정부가 공식 정부니까 정부고, 중공은 국민당 측에서 정식 회담 상대로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만 해도 그동안의 중공의 세력이나 위치가 상당히 견고해지고 이전과는 달라졌음을 알 수 있는 거죠. 회담 기호에 쌍방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은 쌍방은 평화, 민주, 단결, 통일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기초로 장기 합작하고 필히 내전을 피하고 독립, 자유, 부강한 신중국을 건립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일본군과의 그 항일 전쟁의 피해가 컸기 때문에 또다시 내전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자. 그런 여론의 압력하에 장제스가 중공과 합의를 시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파와 각 당파의 대표와 무당파 인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조직해서 평화로운 신중국 건국 방안을 공동 의논하자 하는데도 합의를 합니다. 거부할 명분이 없는 거죠. 어느 쪽도. 그 앞에서도 평화, 민주, 단결, 통일을 위해 노력하자 뭐 이런 얘기에 반대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추상적이니까 일단은 그런 원칙은 찬성한다. 그렇지만 강론에 들어가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브렉다운되고 하면은 각자 자기의 손익을 따지고 자기 입장에서 계산을 하니까 합의가 점점 쉬워지지 않는 거죠. 추상적이고 원칙적일 때야 합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담판 중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공이 통치하고 있는 해방구 정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그 여부. 그 다음에 앞에서 그 정치협상회의가 있듯이 각계 각파, 무당파까지 포함하는 민주당파 포함해서 그런 국민대회를 조직하고 운영하자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건 또 이제 국민당 측에서 받아들이기엔 또 좀 껄끄러운 문제가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군대 정비 개편 문제, 정편이라고 부르는데 이 문제도 원칙적 방향에는 합의한다고 회의 기호에는 썼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해결되지 못했죠. 그 협약서는 그렇게 작성하고 10월 10일에 마오쩌둥은 예난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결국 담판은 결렬되죠. 결렬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국민당이나 중공이나 각자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고 중공도 이때는 이제 실력이 커졌습니다. 맞짱 떠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한번 해볼 만하다. 국민당군 저거야말로 종이호랑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죠. 대륙의 정권을 차지하려는 쌍방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방법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국민당 군대가 결국은 먼저 공산당의 중원 해방구를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게 1946년
6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제2차 국공내전, 중공 측이 해방전쟁이라고 부르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전쟁은 장제스가 먼저 일으켰지만 내전이 시작된 지 약 8개월 후 정도에 중공은 우선 군대 명칭을 원래 국민혁명군 편제하에 있었던 팔로군과 신사군을 인민해방군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다시 샨시성 북부 미지현 양자거우라는 곳에서 중공 중앙회의를 열고 공세적 전환과 전략적 반격을 하자고 결정합니다. 이것은 중공 창당 이후,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자면 장정 초기의 준위회의에서 마오쩌둥이 작전권, 실권을 잡고 그 이후에 줄곧 국민당과의 전투에서 유격전 방식으로 대응해오던 그런 전략에서 이제는 운동전 위주의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획기적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회의이고 결정입니다. 내전이 발발했던 1946년 6월 26일이었죠. 그로부터 약 2년 조금 지난 1948년 7월 초에는 국민당과 공산당 쌍방의 병력 차이가 전쟁이 막 폭발됐을 그 당시에는 국민당이 3.14, 중공이 1 정도의 약세였는데 1.3대 1 정도로 병력 차이가 대폭 축소가 됩니다. 근데 이게 중공이 열세인 것처럼 수적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실제 내용면으로 보면은 중공의 실력이 국민당군을 앞서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공이 지휘하는 남방 유격대 세력이 또 급속히 증강해서 1948년 가을에는 그 남방 유격대 병력 수가 4만여 명에 달했고 곳곳에 유격 근거지를 구축하고 국민당 통치구 후방을 직접 위협합니다. 빨치산이죠. 남방 거의 전역에 걸쳐서 이 유격대가 활약을 하는데 예를 들면 푸젠, 복건이죠. 푸젠, 광동, 장시, 강서성 변경, 그 다음에 광동, 장시, 분안성 변경, 그 다음에 하이난다오, 섬에서도 유격전, 게릴라전 전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동, 광시성 변경, 그 다음에 광시, 윈난, 운남성이죠. 귀주성 변경, 안후이, 저장, 장시성 변경, 그 다음에 저장성 동부와 남부, 그 다음에 장수성 남부, 곳곳에서 유격전 근거지를 구축하고 국민당 통치구 후방을 직접 위협하기 때문에 국민당군으로서는 이런 거 경계하랴, 이거 대비하랴, 제대로 군대를 동원해서 인민해방군하고 같이 전투를 진행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당시 중공이 장악 통치하고 있던 해방구의 면적을 보면은 중국 대륙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235만 제곱킬로미터, 그리고 그 통치 지구 내 거주민 인구가 약 1억 7천만인. 이 중에 약 1억 인구를 점하는 해방구에서는 이미 토지혁명 투쟁이 완료돼서 토지 분배를 받은 농민들이 공산당에 대해서 열렬하게 지지하고 생산도 적극적으로 하니까 중공은 경제적으로나 보급 면에서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된 거죠. 농민들 입장에서는 만일 인민해방군이 국민당과의 전투에서 패퇴하게 되면 국민당 군대와 옛날 그 지주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들이 무상 분배받은 이 토지를 다시 뺏기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이 어떻게 해서든지 승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인민해방군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스스로 정보원이 돼가지고 국민당군의 동태 관련 정보를 중공 지휘체계에 알려주고 나아가서 인민해방군에 자원 입대하고, 예를 들면 늙은 농민이 신하들에게 나는 나이가 많으니 네가 애비 대신 인민해방군에 들어가서 싸워서 우리 땅을 지켜라 하면서 자기 아들을 인민해방군에 입대시킵니다. 되게 부모 입장에서 자기 아들을 빼돌리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군대하고 국민당군은 사기나 이런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상황은 항일전쟁 말기에 국민당 군대와 본부는 대부분이 일본군의 공세에 쫓겨서 쓰촨성 총칭을 비롯한 오지에 있었지만은 반면에 중공의 팔로군과 신사군은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는 도시, 교외 지역의 농촌이나 산간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 유격전 방식으로 전투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패망하고 중국 대륙에서 물러간 직후에 중공의 팔로군과 신사군은 국민당군에 비해서 지리적으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점도 중공의 승세를 결정짓는 매우 유리한 요인이 됩니다. 1947년 가을까지 중공의 인민해방군이 국민당군 정규군과 비정규군 모두 포함해서 약 152만 명을 섬멸합니다. 그래도 중국 인구가 워낙 많아서 그런지 국민당군은 다시 대량의 보충 과정을 거쳐서 약 365만 명 병력 규모를 다시 유지합니다. 이 중에 정규군은 285개 여단이고 약 200만인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렇지만 국민당군 대다수는 사기가 매우 낮은 상태였고 상당수가 당장 실전에 배치할 수 없는 신규 보충병유였단 말입니다. 반면에 중공의 인민해방군은 2년간의 전쟁을 거치면서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총 병력수가 127만 명에서 280만 명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정규군 병력도 이제는 149만 명. 그러니까 국민당군 200만 명보다 149만 명, 한 50만이 적다 하지만은 질적으로나 사기, 그리고 그 배후의 예비군, 적위대 이런 것까지 합하면 이미 중공의 실력이 국민당군의 실력을 추월한 거죠. 총 병력수는 국민당군이 1.3배 정도 많았지만 인민해방군은 후방을 장기간 안정되게 굳히고 있었기에 병력을 전선에 집중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점이 승기를 잡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 거죠. 도처에 산재한 중공 지휘하에 유격대가 국민당군의 후방을 교란하고 있었고 최전방인 제1선의 기동병력은 인민해방군이 수적으로도 국민당 군대보다 많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진행된 결정적 요인과 동력은 역시 토지입니다. 중공이 농촌의 토지 소유와 사용 간의 모순, 즉 지주와 소작인, 고농, 빈농 간의 토지 모순을 돌출시키고 그 문제를 가지고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빈농과 고농의 인심을 견인하면서 접근한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대책을 시행하고 이 무상몰수, 무상분배 정책이 농민 중 다수를 점하고 있는 빈농, 고농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고 최대 효과를 나타내고 선전선동까지 겸한 전략 전술이 되었던 것이죠. 군사 형세가 이처럼 갈수록 악화되고 불리해지자 국민당 통치지군의 중간계층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내부의 모순과 갈등도 더욱 심화되고 돌출됩니다. 예를 들면 부총통 리종런은 장제스의 총통직위 탈취를 기도했고 일부 지방의 군벌 실력파들도 공산당과의 연결을 강화하면서 투항할 준비를 합니다. 배가 침몰하면은 쥐새끼들이 먼저 뛰어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국민당 통치지구의 경제도 붕괴 상태가 되면서 장제스의 국민당 세력은 사면초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공이 1948년 9월 8일에 예난에서 옮겨간 허베이성 시바이포에서 중공중앙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시바이포는 중공중앙이 1947년 3월에 국민당군이 2차 국공내전을 발동시키면서 예난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공세를 피해서 전략적으로 예난에서 퇴각해서 허베이성 시바이포의 중공중앙본부 헤드쿼터를
옮긴 것이죠. 이곳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정치국 확대회의가 이 1948년 9월 8일에 개최한 회의이고, 회의 참석자가 역대 가장 많은 중앙회의로 기록됩니다. 이 회의에서 국민당과의 전쟁을 전면 공격 위주로 전환한다는 전략적 결정과 3대 전투를 발동하겠다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 3대 전투가 랴오닝 션양 전투, 이것이 이제 만주 지역 지린 랴오닝 회의롱장 동북지구에서 린비아오가 지휘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그 다음에 화이하이 전투, 베이핑 텐진 전투에 린비아오가 같이 합세하면서 국민당군은 더욱더 수세에 몰리고 패배하게 되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3회에서는 중공인민해방군이 해방전쟁에서 승세를 잡는 3대 전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